자, 오늘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늦게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예. 오늘 주제는 친미, 친일 프레임에서 탈피하자 이 문제인데요. 사실 친미, 친일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중요하게 이 한국의 정치적인 역학관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미다 이렇게 하면 마치 사대주의자처럼 이렇게 비춰지고요. 또 친일 이러면 이거는 뭐 사대주의자를 넘어서 그냥 반민족주의자, 역적처럼 이렇게 규정을 하죠. 그래서 제가 전에 뉴스 브리핑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한국의 좌파들이 거의 자신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독점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건국절을 1919년 3.1운동 이후에 상해에 임시정부가 들어선 시점을 기점으로 한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정통성은 자기들한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1948년에 45년에 해방이 들어서고 48년에 남쪽에 들어선 이승만 정부는 민족주의적인 통일 이런 부분에 반해서 미국의 사주로 단독 정부를 구성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런 친미 세력이 친일 세력이 없었더라면 한국과 즉 남한과 북한이 같이 합동으로 정부를 꾸렸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근본적으로 친미 친일주의자들은 대한민국의 분단을 저 사람들이 만들었다라고 분단의 책임을 또 규정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분단의 책임부터 저 사람들이 했고 그리고 분단된 남쪽에 있어서 지배층이 친일주의자가 그대로 살아남았고 청산되지 않고 또 45년 해방되고 나서부터는 친미주의자 대표적으로 이승만이죠.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군사정권을 통해서 집권한 박정희는 일본 만주 사관학교의 장교 출신이다. 그리고 천황상도 받았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의 뿌리는 친일주의자 아니면 친미주의자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딱 건물을 쳐놓고 그 다음에 그 건물 하에서 모든 것을 비판을 하니까 이 건물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역사에 대해서 사실상 대부분의 한 80% 이상의 사람들은 과정이나 내용이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규정을 해버린 그대로를 이렇게 받아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육 현장을 장악한 거예요. 정교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20, 30대, 10대, 20대, 30대들은 정교조가 장악한 교육 현장에서 친미, 친일을 이렇게 반민족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자란 거죠. 자, 이 부분의 가장 큰 책임은요,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 이 친미, 친일 문제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못한 책임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자,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의 위안부 문제라고 이렇게 딱 규정을 해버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위안부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4년을 끌려다니다가 마지막에 중국에 또 진중적인 오해를 미국 측에서 받으니까 천안문 광장에 가서 그걸 불식시키겠다고 미국이 바라고 있는 일본과의 하해 문제를 이 위안부 합의로 이렇게 감으로써 마침내 권력에 상당한 기반을 놓치면서 탄핵으로 몰려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대통령이 되고도 4년 동안 위안부라는 논의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처하지 못했느냐. 자, 이명박 전 대통령 한번 보세요. 지지율이 조금 위기에 놓이니까 독도로 가버립니다. 그 독도로 갔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친일의 낙인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독도로 간 거죠. 자, 그래서 보수의 이 두 대통령도
친일이라는 부분에 대한 낙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걸 의식하면서 끌려다닌 겁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에 대통령들도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거나 일반 예를 들어서 오피니언 리더들이거나 농객들이 어떻게 벗어나겠느냐. 제가 요즘 이 낙인에서 벗어나자고 이야기하니까 저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검색해서 찾아보면 미국 간첩, 친미주의자, 친일파, 황장수, 아베 앞잡이 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개의치 않아요. 왜? 제 개인적으로 제가 무슨 배설을 하러 간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생각을 접고 가고 있고 내가 무슨 선거에 나가서 어떻게 할 때 도움이 안 될 거다 생각을 버리니까 저 같은 사람이나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한국당이나 어떤 보수 정치인이든 보수주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 친미 친일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야기를 잘 하지를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딱지를 떼지 못하면요 영원히 끌려가는 거예요. 자, 저 사람들이 과거에 제가 80년대 대학에 다닐 때는 친일 문제가 크게 심하진 않았어요. 친미주의자였어요. 미국을 이렇게 신식민지라고 부르는 아시아의 해방된 국가들을 미국이 통제를 하면서 사실상 식민지로 지배해서 대한민국의 단일 민족 국가가 형성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미제국주의자고 북한은 거기에 있어서 통일을 원한 48년도부터 계속 통일을 원한 하나의 정통성이 있는 민족국가다. 이 인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사파가 왜 생겼을까라는 부분에서 그들도 논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학 다닐 때 80년도에 주사파, 그러니까 NL, 무엇입니까? National Liberation, 그러니까 민족의 해방이라는 이런 뜻이겠죠. 그 민족 해방을 앞세운 주사파, 주체사상파입니다. 그럼 주체사상이 뭐냐? 결국 사람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김일성의 사상, 황장예비가 상당히 기여했다라는 그 사상인데요. 그래서 주사파라는 것은 김일성의 사상을 따르는 그런 파들입니다. 그 전에 대한민국의 운동권은 주사파가 나오기 전에는 어떤 운동권이었느냐? 주사파가 있기 전에는 그냥 민주주의를 이렇게 하자. 그래서 지금 군부 정권이 개인의 인권을 탄압하고 노동자나 이런 약자들을 탄압한다. 그래서 무슨 전태일을 비롯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거나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민주주의가 이렇게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운동권들이 이야기를 했고 극소수는 해방 이후에 빨치산이 되었다가 그 영향을 받고 또 북한에 왔다 갔다 했다가 그 영향을 받고 남쪽에 있는 자생적인 그런 간첩들의 영향을 받고 또 유학을 갔다가 북한한테 포섭되고 이런 영향을 받아서 북한을 갖다가 더 남쪽보다 우위에 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완전히 숨어 있어서 가끔 간첩단 사건에 섞어져서 나오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대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70년대에 김건태, 장기표 이 두 사람이 운동권의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개운제 이런 사람이고요. 제가 그 사람들을 다 잘 알아요. 굉장히 잘 압니다. 다 가까이 지냈어요. 저도 80년대에 그래도 사회운동을 할 만큼은 한 사람이니까요. 그분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주사파도 전혀 아닙니다. 다만 민주주의를 갖다가 이렇게 이룩하자는 부분에서 장기표 씨는 노동자 이런 고통을 좀 이렇게 완화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에 서서 전태일 같은 그런 노동 문제에 집착을 좀 더 많이 했고 김건태 씨는 민주주의 운동을 좀 이렇게 대중화시켜야 된다라는 쪽에 좀 가 있었고 이런 차이는 있었지만은 그 두 사람은 사회주의자라거나 빨갱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순수한 민주주의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가에도 그런 운동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래 됐느냐? 강철 신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강철이라는 사람이 82년도 3년도에 이 주사파 쪽에 접촉이 돼가 북한하고 접촉이 됐죠. 주사파의 이론가들은 북한하고 다 접촉이 됐습니다. 김영환 씨가 자기가 고백을 했잖아요. 북쪽하고 접촉한 부분을. 그래서 그 사람은 나중에 주사파를 대한민국에 만드는 비조이면서 전향을 해가지고 탈북자 운동을 하고 이런 입장에 서 있었지요. 보수 정권 때는. 그래서 그 사람 이후에 남쪽에서 운동권의 아주 상층 소수 그룹들을 이 주사파들이 파고들었어요.
근데 그 이전의 운동권과 주사파하고의 관계에서 이후 주사파들이 매우 편하게 데모를 하거나 이 학교를 장악할 수 있었던 원인은 뭔가 하면 그전에는 소련의 이 사회주의화가 되는 과정을 거의 다 배웠습니다. 운동권의 언더서클에서. 그리고 소련의 사회주의를 갖다가 이룩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사회주의 혁명사를 다 공부했어요. 거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연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는 운동권을 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아파가. 이제 학기가 끝나서 방학이다 해서 좀 놀자 싶으면 그 운동권 지하서클에서 하는 것이 그런 학습들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운동권이 고달픈 거죠. 근데 주사파가 되고 난 뒤부터는 공부가 필요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그 사입이 종교화된 거죠. 교회를 나가는 이유 중에, 절에 가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하나가 지인제를 쉽게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싸고 간단하게 매일 죄를 짓고 사는데 그런 것처럼 주사파는 운동권이 되는 걸 아주 쉽게 했어요. 공부도 안 시킵니다. 불러가지고 간단하게 요약한 팜플렛, 과거에 비하면 100분의 1밖에 안 되죠. 그거 좀 가르치고 그 몇 개 외우고 그 다음에 뭘 만들었어요? 노래판, 춤판, 연극판을 만들었어요. 80년대 여기 대학 다니신 분들 계시죠? 예? 80년대 아닙니까? 80년대죠. 예, 그렇죠. 그래서 주사파들은 대학의 문화운동을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기타 들고 노래 부르고 말입니다. 대학의 그 이 메인, 이 데모하는 광장에. 그리고 이제 뭡니까? 각종 무슨 이 그림을 그려서 걸개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연극 같은 것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쉽게 대중적으로 주사파라는 게 퍼지게 하고, 핵심이 되는 이야기는 널리 퍼주지 않고 자신들의 언더서클의 소수 이너서클들만 공유했어요. 그래서 주사파가 김일성을 추종하는 완전 북한 빨갱이들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그 주사파에서 밑에서 일한 예를 들어서 그 자기들이 분류해서 핵심이냐 아니냐로 분류해서 핵심이 아닌 부분에는 그 사상을 좀 차단을 했죠. 그래서 소수의 0.1%쯤 되는 정말로 이너서클, 이번에 전대협 의장이나 한총련 의장은 누가 하라 이런 걸 다 정하는 소수 그룹이, 그건 북한한테 지령을 받지요. 그리고 대중적으로 앞에 내세우는 간판, 임종석은 대중적으로 내세우는 간판이지요. 그리고 그 간판 밑에서 일하는 각 단과대학부터 각 대학교, 단과대학, 또 학 주요 간부, 투쟁 조직의 간부,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죠. 그 외에 나머지 일반적으로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안 시키고 사실상 그냥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 사회적 약자,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알려졌죠. 그래서 80년대에 대학에 다니신 분들도 그때는 한 7, 80%가 운동권에 동조했고 1, 20%나 이런 사람들만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면서 학생들한테 좀 조롱을 당하는, 안 그러면 부채의식을 느끼고 사는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대다수는 이 주사파의 본질이 뭔지를 모른 채 전체적으로 한총련 전대협의 운동권에 동조를 한 거예요. 그 전대협도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주사파가 완전히 주사파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전대협이 중간쯤에 이제 주사파로 완전 거의 노골적으로 변질되어 갔죠. 제가 김민석 씨하고 잘 알지만 지금 김민석 씨가 낙동강 오리알이 돼 있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한때는 최고의 스타하다가 저하고는 친구 같은 옛날에 지냈던 사이예요. 근데 지금은 민주당의 정책연구원 원장으로 그냥 숨어 있죠. 그런 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은 주사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지금 주사파가 장악한 운동권에 의해서 사실상 배척되었지요. 근데 정치권에 일찍 들어가서 스타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배척하지를 못하다가 이제 김민석이 탈당해서 정몽준한테 가면서부터 이제 노골적으로 배척되는 단계에 이르렀지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를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 청와대의 비서관 이상이 주사파 출신이 17명인가 이렇게 지금 언급되고 있고, 행정관까지 합치면 한 50명도 훨씬 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80년대
이 주사파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제가 2000년에 정치권에 들어갈 때 저하고 이제 같이 들어갔던 사람이 이인영, 우상호, 오영식, 임종석입니다. 그때부터 슬슬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DJ 정권에서는 소수였어요. 그래도 그냥 일반 운동권을 한 사람이었지 주사파들이 어렵기 때문에 소수였는데 노무현 정권 들면서 청와대 행정관 또 국회의원 그 2004년에 노무현 탄핵 붐 때문에 국회의원이 쉽게 된 탄돌이라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때 주사파들이 대거 배지까지 이제 달면서 본격적으로 진입해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제 이 주사파들이 상층 주사파와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체계화된 이제 통진당을 중심으로 한 이제 주사파가 서로 좀 분리가 됐죠. 그래서 역할을 완전히 이렇게 분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이 북한의 입장들을 갖다 옹호하면서 기성 정당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민노당으로 해서 진입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안에서 주사파와 아닌 사람이 분리되면서 이제 자신들끼리 통진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해산이 박근혜 대통령 때 해산되었지만은요. 그랬고 그 이전에 주사파를 하던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언론계의 상층부, 국회의원, 또 무슨 청와대, 또 각종 사회단체 이런 데 다 장악을 해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주사파는 거의 제 나이 또래부터는 대학 운동권은 90년대까지 내내 한 20년간을 2000년대 초반 정도까지 주사파가 전체 학생운동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원래 학생운동은 주사파 말고도 PD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주사파는 NL이고 그 다음에 PD 말고 CA라는 또 조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PD는 밖에 있는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하고 연결된 노동자 중심이고 CA는 소련식 재헌의회를 만들자라는 이 소련의 어떤 방향을 추종하는 그룹이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초반에는 이 주사파의 전체적인 이 학생 조직이 이제 전대협이었다가 한총련으로 이름을 바꿨죠. 근데 한총련의 안에 보면 처음에는 이 PD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30%, NL이 한 60%, CA라는 사람이 한 10%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학생운동 선거에서 주사파들이 굉장히 선거에 대해서 강합니다. 다 이기면서 주사파들이 거의 대학가를 한 90% 이상 썰어버렸죠. 나중에는 주사파에 대응하는 조직이 거의 없었고 이제 주사파가 공개적인 세를 잃으면서 비운동권 학생회가 출현하기 시작해서 학생운동이 거의 힘을 전체를 잃을 때 주사파는 이제 학생운동에서 손을 좀 빼고 아직도 조직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제 정당 조직으로 옮긴 거죠. 그래서 이 주사파들이 처음에는 반미를 했습니다. 우리 대학교 다닐 때는 반일은 생각도 안 했어요. 거의 반미였잖아요. 미국이 그때 주사파의 반일 논리가 뭐였는가 하면 미국이 광주 5.18을 이 유혈 진압하는데 군사정권이 진압하는데 배후 조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학교에 돌았던 모든 팜플렛이나 이런 걸 보면 미국의 무슨 글라이스틴 대사가 그런 부분을 알고 했다. 미 8군 사령관이 알고 묵인했다. 그래서 전두환이 군대를 옮겨서 유혈 진압을 했다. 이렇게 해서 그때만 해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해결되지 않는 모순이 광주 문제였단 말입니다. 5.18. 그래서 5.18의 배경에 미국의 조종이나 통제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 수많이 공개가 된 자료들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미국이 그걸 막으려 했는데 사실상 별 방법이 없어서 방관을 하는 쪽에 갔거나 전두환을 제거하려 했는데 전두환을 미국이 제거할 힘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묵인하게 된 행태지 미국이 그걸 조정하거나 방조한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80년대에 주사파들이 반미를 불러일으키면서 그런 부분들을 쭉 주입시켰죠. 그런데 80년대에 주사파의 기대들이나 이 좌파의 기대대로 한국이 미국의 이 속국이고 식민주의 국가라서
경제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망해버렸으면 주사파가 계속 자신의 주장을 가지고 득세를 했을 건데 80년대, 90년대가 한국 경제가 제일 많이 고도 성장을 하고 한국의 중산층이 대거 생기고 아파트에 사는 중산층 문화가 생기고 신도시가 생기고 했던 시대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만큼 지금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경제가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5년이 정점이었다고 봐요. 한국 경제가 제일 이렇게 많이 성장하던 시대가요. 그러니까 국민 전부가 다 잘 살게 되니까 한마디로 이 주사파들이 이야기하는 반미 논리가 힘을 잃었고 대학가에서 학생운동권 주사파들이 그냥 자기 혼자 망한 거예요. 경쟁자가 있어서 망한 게 아니라 아이 운동권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 좋은 세상에 빨리 공부 많이 해서 취업해야지. 이제 이래 된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리 되니까 한 템포를 살짝 죽이더만은 이제 들고 놓은 게 뭔 줄 알아요? 이제 반일인 거예요. 근데 그 반일이 되게 된 부분은 이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부터 반일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는데 이 반미에서 반일로 틀으라는 조정을 누가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북한이 그걸 근본적으로 통제하고 물론 중국의 입장은 북한 입장하고 조율된 거겠죠. 그래서 한국의 좌파 운동권이나 학생단체 또 사회단체에 오다가 반일을 하라고 한 거예요. 왜 반일을 하느냐? 그때 미국의 전략이 뭐였는가 하면 이 아시아는 중국이 그때부터 커졌지 않습니까? 2000년도 정도부터요. 경제가 급속하게 규모가 커졌죠. 그러면서 중국이 점점 발톱을 드러냈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 이걸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한미일 삼각 동맹을 맺어가지고 중국을 견제한다. 그리고 중국의 똘마니인 북한도 당연히 견제한다라는 전략이 서로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지금 미국 반미 해봤자 이 한국에서 잘 안 먹혀든다. 그러니까 반일에 집중해서 일본 부분을 집중 공략을 해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선정된 아이템이 뭐겠습니까? 그 위안부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등장을 한 거죠.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이 반일이 이제는 그 주변에 그 위안부 문제에 이 집착, 천착하는 단체들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을 하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60년대, 70년대에 일부 한국의 좌파 운동권들이 비판해오던 과거 청산이 안 되었다라는 논리가 이제 그때부터 다시 재정립되어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일제시대 때 한국에 보수가 있었어요? 조선에? 좌파는? 엄청 많았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는 한국에는 보수라는 것이, 우파라는 것이 생기지도 않았고, 우파라 하면 지금 뭐 김성수 같은 사람을 민족주의자다, 또 지주다. 그러니까 돈 많은 지주 계급의 민족주의자를 우파라는데, 그 김성수가 민주주의가 뭔지 알았겠어요? 그건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보수주의가 뭔지 알았겠어요? 단지 돈이 많으니까 일제하에 일정하게는 협조하면서 일정하게는 또 사회 지도층 역할을 하던 사람들을 보수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네? 무슨 조선일보, 동아일보, 네? 그러면 각종 사립대학교 이사장, 지주계급들. 주로 이제 호남이나 이런 쪽에 많이 있었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우파라고 규정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일제에서 자유로웠냐? 공격하기가 매우 쉬워지지 않습니까? 왜? 가진 게 많았으니까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좀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제 민족문제연구소 같은 데가 등장이 돼서 뭘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까? 이제 반민족 인물 사전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규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 친일파, 누구 친일파, 누구 친일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한테 집중하기 시작했죠. 뭐 닭깎기 마사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자, 그래서 군부도 한번 봅시다. 해방이 되었어요. 그러면 군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한국 사람 중에 군에서 위에 간부 계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간부 계급을 해반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간부를 시켜야지. 똑같이 들어와가 니는 간부하고 니는 쫄병하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럼 모르잖아요. 군대의 질서나 위계 질서나 명령 질서나 조직을. 그럼 전투 경험이나 무기를 쓰는 법이나. 그러니까 그때 한국 사람 중에 군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었죠. 하나는 독립군을 하거나 만주에서 마적단을 하던 사람들이나, 하나는 일본에 있어서 일본 군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나. 자, 그러면 이 두 세력이 다 왔어요. 독립운동하던 사람도 장군까지 간 사람도 있고, 또 솔직히 만주에서 마적단 하던 사람 중에서 사회주의 운동하던 사람 마적단, 그게 구별이 잘 안 돼요. 뭐 팔로군 이런 부분에서 그런 사람들이 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뭡니까? 위에 주축하는 상층부는 일본군에 복무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국군의 앞에 섰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경찰이 해체되어 버리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조선 총독부가요, 연락을 했습니다. 미군에다가 당신들이 들어올 때까지 한국의 치안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가 당신들이 들어오면 다 넘겨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군이 9월 초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9월 초에 들어올 때까지 일본의 총독부의 경찰 군인들이 한국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을 하면 쪽팔리는 일 아닙니까? 맞아요. 해방이 되었다는 걸 라디오로 들어서 개나 소나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만약에 프랑스 같으면 파리가 해방이 되었다, 독일군이 항복했다 하는데 독일군이 그대로 프랑스의 파리에 남아가지고 한 20일 이상을 지배한다라,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아, 절대 없죠. 그래서 좌파들이 그렇게 민족주의적이다 하고, 솔직히 말하면 임시정부의 영향력이 그렇게 컸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차편이 없으면 만주를 통해서라도 오면 며칠 만에 올 겁니다. 와서 총독부에 가서 당신들 권한 내놔라고 했어야죠. 네? 물러가라고 하고. 그러니까 총독부가 자기들도 한국에 협조하는 조직을 찾다가 국내에서 조금 이 중도 좌파를 하던 여운형의 건준을 파트너로 삼았던 거 아닙니까? 초창기에. 우리가 다른 거 사건 안 치고 미군 올 때까지 이렇게 유지만 할 거니까 너네들이 조직 활동을 해서 그래도 해라고. 그러니까 역사에서 부끄러운 거는 부끄러운 것대로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군이 들어와서 군정을, 하지 준장이 미군을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1,7만 명인가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군정을 설치하고, 총독부 자리에 미군 군정을 설치하고, 이제 군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 군정을 할 때, 당시에 한국의 모든 지도자들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기 시작했죠. 북한의 지령을 받는 남노당이 한국에 생겼지 않습니까? 박은영이를 위시해서요. 이 남노당이 수많은 이 군에 침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방경비대를 만드는데 이 남노당도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일본군 출신들도 들어와 있고, 독립운동을 하거나 만주의 마적단 출신들도 들어와서 뒤섞여서 대한민국 군을 유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가 생겼습니까? 제주도에서 김달삼인가 4.3이 일어났는데, 좀 있으면 4.3이 이제 하죠. 네. 제주도에서 이 다 서명을 받아가 북한에 전달했어요. 우리는 이 한국의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총선에.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걸 진압을 해야지. 그러면 남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압하러 가려다가 뭐가 일어났어요? 여순 반란 사건이 남노당 출신들로 일어났죠. 그것만 일어난 게 아니라 대구에서도 폭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친형님 박상희라는 사람이 대구 폭동에서 이렇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 딸이 김종필 씨 부인이잖아요. 남노당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남노당 혐의로 체포됐지 않습니까? 실제로 본인이 남노당이라는 걸 자백도 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똑똑하고 빠릿빠릿하니까, 또 충성을 맹세하니까 사형에서 봐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경찰에 과연 일제하에서 있었던 사람을 빼고
누가 경찰에 가서 경찰을 하겠습니까? 군을 누가 하겠습니까? 또 당시에 이승만 정부의 각 정부 행정부서 뭐 농업부부터 시작해서 쭉 부들이 있었을까, 농림부부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건설부부터. 거기에 관료들은 일제 조선 총독부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실무적인 기술을 가진 과장급, 무슨 계장급들이 다 와서 관료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재판, 사법부. 이거는 사법부는 테크닉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검사, 판사. 아니, 해방이 됐는데 검사, 판사를 누가 해요? 법을 공부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체계를 세우는데 일제에서 앞장서서 친일을 한 사람들은 할 수는 없었겠지만은 거기에 가서 나름대로 중간 관료로 일했던 사람은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좌파나 문정권이 이야기하는 대로 과거 청산이 안 됐다고 해서 과거 청산을 하면 누가 판검사하고 누가 경찰 간부, 누가 군대 간부를 할 겁니까? 예? 뭐 프랑스하고 비교하는데요. 프랑스는 독일한테 먹히기 전에 뭐 3공화국 무슨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를 한 지가 프랑스는 100년도 넘은 나라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조선의 이시왕조가 망하고 일제 식민지 천황 밑에 노예로 살다가 해방이 되었는데 대한민국에 지식인 그룹이 누가 있어요? 관료 그룹이 누가 있어요? 민주주의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을 가지고 과거 청산이 되지 않고 친일파들이 잔존해서 한마디로 이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뒤로 쳐지고 친일파들의 나라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정통성이 있다. 아니, 김일성이가 정통성이 있다? 소련군 대위였지요? 예? 김일성이가 무슨 독립운동을 만주에 김일성이가 일제하에 독립운동을 했니 어쩌니 하는데 정상적인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소련군에 가서 대의를 해먹겠어요? 뭐 보천보 사건이니 뭐 이야기를 하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김일성이는 마적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적단을 하다가 마적단이 제일 갖고 싶은 게 뭐겠어요? 유니폼이죠. 유니폼. 정상적인 군대. 중국 팔로군에 가거나 아니면 소련군에 들어간 거예요. 대부분 팔로군에 갔는데 김일성이는 희귀하게 소련군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북쪽을 점령했을 때 당시 한번 보세요. 1945년에 독일이 망하고 난 뒤에 유럽에 이제 동구 쪽이 대부분 공산화됐지 않습니까? 미국이 굉장히 판단착오를 했는데요. 체코,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이 다 공산화가 됐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발틱 삼국도 공산화가 됐고 알바니아도 공산화됐고 불가리아도 공산화가 됐는데 원래 이 나라들이 공산주의 국가들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상당한 나라, 무슨 체코나 폴란드나 헝가리나 이런 나라들은 영국에 망명정부를 두고 있었고 실제로 군인들이 탈출해가지고 저기 아프리카를 거쳐서 영국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군대로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가 이렇게 전투도 많이 벌였고 그 대표적인 영화가 그 새벽의 7인이라고 요즘 안드로포이드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체코에 망명한 군인 2명이 내려와서 당시 이 체코 보헤미아 모라비아라고 불렀죠. 거기에 총독을 그러니까 게시타표의 2인자 하이드리히를 암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망명 정부가 있었고 밑에 실제 군대도 있었고 조직이 다 있었어요. 더골이 영국에 망명을 갔던 것처럼요.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민족주의 정부를 세웠지요. 그런데 거기에 또 소련의 사주를 받는 공산주의자들도 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합작해서 처음에는 정부를 세워요. 그러다가 소련이 밀어주니까 당시에 뭐 2차 대전 때 이긴 소련의 힘이 얼마나 셌겠습니까? 미국은 사실은 동구권을 포기하고 그리스만 안 넘어가면 된다고 그리스만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은 공동정부를 세웠다가 100% 공산화가 됐죠. 공동정부가 선 나라 중에 합작정부가 선 나라 중에 공산화가 안 된 나라가 하나도 없었어요. 만약에 북한 주장대로 48년에 김구 선생도 그랬고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을 했지만은 남북 간의 합작정부를
이 한국의 지금 지도로 위치를 한번 보세요. 소련이 저기 붙어 있고 한 구석에 한국하고 소련하고 연결되잖아요. 북한의 나진 선봉하고 소련의 핫산하고는 기차로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중공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반은 소련 중공의 앞잡이인데 여기에 밑에 조그맣게 반 있는 게 지정학적으로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군이 48년에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한국을 지킬 수 없다고 보고 그냥 고문단 한 400명만 남기고 철수를 해버린다. 그리고 당시 에치슨 국무장관이 에치슨 라인을 껐는데 한국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소련이나 중공이 이거는 미국이 포기했다. 그래서 스탈린이 불러다가 김일성이 오라고 모택동이도 오래가 자 우리는 직접 개입은 못하고 우리가 직접 개입하면 미국하고 혹시 3차 대전이 날 수 있으니까 북한에다가 탱크고 무기 다 대주고 중국 너거는 만약에 미군이 개입을 하면 적각 들어가라. 그리고 우리는 공군 조종사가들은 변장을 해서 이 북한군인 것처럼 위에서는 싸워줄게.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낸 겁니다. 미국이 어떻게 노나. 그래서 쏜살같이 점령해버리면 미국이 오지도 못하고 점령당해서 끝날 거라 봤는데 낙동강에서 잘 버티는 바람에 미국이 오게 돼서 오늘날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좌파들이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갖다가 있는 합작 정부를 세웠으면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공화국의 노예들이 돼서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다 도외시한 채 지금 저 사람들이 뭡니까? 과거 청산이 되지 않았다. 철저하게 친일파들을 청산 못했다. 그 다음에 민족 그리고 평화 반전 전쟁 반대 이걸 자기들 일종의 뭐로 삼고 있어요? 프레임으로 삼고 있는 거죠. 미국에 조지 레이코프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지은 책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해서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미국의 민주당이나 미국의 이 리버럴 그러니까 좀 중도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그게 교과서가 됐어요. 왜 교과서가 됐느냐? 당시 미국이 클린턴이 경기가 좋았어요. IT 붐이 일어가지고. 그래서 클린턴이 여자 좋아해서 사고 친 것 빼고는 굉장히 잘한 것처럼 비춰졌죠. 근데 나중에 보면 실수를 많이 했어요. 금융위기를 가져오게끔 뭐 법과 제도를 잘못 고쳐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뒤로는 호박씨 가서 월 가고 유착되고 이런 거 다 있는데도 그런데 그 다음 선거에서 엘고 클린턴 밑에서 부통령 한 사람하고 부시하고 붙어서 엘고가 이길 거라고 봤는데 부시가 표는 적게 얻었는데 이겨버렸어요. 근데 그냥 이긴 게 아니라 플로리다에서 무슨 개표가 이상하게 된 얘가 잠깐 써독대가 소송까지 가가지고 재개표하고 해서 겨우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국이 급속하게 네오콘이라고 부르는 신보수주의자들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미국이 네오콘들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60년대까지는 좌파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좌파의 한멸을 느끼고 보수주의자가 되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싱크탱크 등에서 이렇게 훈련이 되어가지고 나름대로 단단한 이론 무장을 해가지고 부시 쪽에 지지를 해서 부시가 대통령이 되게 한 겁니다. 솔직히 부시는 무능한 사람이에요. 철학도 없고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오콘들이 이렇게 얹은 거죠. 그래서 그때 민주당이 판판이 져가는 선거에서 이제 하원, 상원도 지고 주지사도 지면서 계속 몰렸는데 그때 이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게 미국의 공화당의 상징이 뭡니까? 코끼리죠. 그 다음에 민주당의 상징은 당나귀죠. 그래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게 뭔가 하면 공화당이 쳐놓은 당시의 이 프레임, 이론적 프레임에 민주당이 그걸 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이렇게 따지면 첫날 만날 해봤자 공화당한테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시가 적은 정부를 하겠다, 뭐 감세를 하겠다, 뭐 감세 반대한다, 뭐 작은 정부 반대한다 이럴 게 아니라 이 논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새로운 프레임을 걸어야지
그 프레임 남 틀 안에 들어가서 기다 아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근래에 그런 예를 하나 보자면 지금 개헌을 둘러싸 가지고 지금 문재인이 조국을 시켜서 3일차로 이렇게 나눠가 개헌 강의를 하면서 26일 날 발의를 한다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은 이 한국당이 뭐 개헌에 대한 논의에 참가한다 안 한다 뭐에 대해서 세부 사안으로 그 개헌에 노동자 문제가 있다 무슨 자유시장 경제가 문제다 그 조선일보가 그런 프레임을 주로 주도해요. 그런데 말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나중에 지금 쟤들이 슬쩍슬쩍 넣어놓은 부분이 있죠. 뭡니까? 지방 분권이라고 하면서 수도 이전. 그럼 또 뭘 넣어놨어요? 딱 이 토지 공개념. 무슨 뭐 노동자의 어떤 역할에 대한 이 정대. 이런 걸 딱딱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상류 기득권 말고 좀 자기가 생각이 있다는 사람은 헌법에 이런 정신까지 들어가 괜찮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 믿기고 본질적으로는 뭐냐? 헌법 개정을 쉽게 하고 법률 개정을 쉽게 하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넣고 그 다음에 이 빨갱이 진짜 친북, 종북들을 조사하거나 이렇게 체포하거나 이런 부분을 함부로 못하게 하는 걸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핵심인데 나머지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라 하지 말고 지방정부로 한다. 그러니까 경상도에서도 똥인지 오줌인지 모르고 서명받으러 다니고 플래카드 걸고 단체장들이 말입니다. 한국당 소속. 그래서 홍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너가 백날 떠들어라. 우리 당만 반대하면 국회에서 표결 안 되니까 우리는 개헌 논의 자체를 불참하겠다. 그리고 지금은 올해는 개헌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이 개헌 논의는 너네 정권이 힘이 빠져가 맛이 갔을 때 우리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안을 그때 만들어서 우리 주도로 하겠다. 너네들이 주도하는 그런 개헌에 대해서는 전부 당의 의원이고 단체장이고 광역기초의원이고 전부 일체 개입하면 용납하지 않겠다. 너네 혼자서 마음대로 떠들든가 말든가 해라고 홍 대표가 딱 기자회견 한번 하고 끝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빠지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저한테 댓글 다는 분 중에 개헌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개헌 절차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개헌은 국회에서 발의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발의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죠. 자, 국회가 발의하든 대통령이 발의하든 그거는 국회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명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당이 지금 116명 아닙니까? 국회 표결되면 끝이냐? 아니에요. 한 번 돼요. 그 다음 국민투표를 붙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국민투표만 가면 이기겠는데 요즘 저거들이 지지율이 높다고. 국민투표를 갈 방법이 없지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그렇게 딱 발표하면서 바른미래당 너네도 입장 똑바로 밝혀. 너네 지금 야합하냐. 이래버리면 이기기도 못해요. 그러면 145석이 반대로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혼자서 떠들든가 말든가 그거는 너희 생각이고 안 되는 건데 그걸 왜 자꾸 말입니다. 되지도 않을.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렇다고 여기 145명이면 45명을 잡아다가 깜빵에 쳐놓고 숫자를 줄여가지고 그럼 선거하면 저가 또 다 이긴다는 보장은 어디 있어요. 보궐선거를 한다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보수는 제가 그런 사람들 제일 싫어요. 한국당 의원들이 약을 먹고 무슨 겁을 받아가지고 찬성하지. 아니, 비밀 투표를 하는데. 그거는 국회의원들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거야. 좀 모질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모질하진 않아요. 이게 프레임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을 자꾸 따라 할 필요도 없어요. 저보고 무슨 개헌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면은 아니 신문 보면 나와 있을 걸 나는 그거 아예 그냥 걷어 차버리고 논의도 하지 말자 하는 입장인데 내가 왜 그걸 갖다가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 저 사람들 또 무슨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 놓고는 이제 너네들이 반대해서 못했다. 이렇게 개혁안이 있는데 너네들은 반대하니까 수구다. 아니 어차피 저 애들은 한국당을 보고 수구라고 하고 꼴통이라고도 하고 기득권이라고 하지 안 합니까? 맞아요. 그거 뭘 신경을 써요. 그럼요. 걔들이 뭘 하는데 따라서 좌우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국당이 아예 너네들이 주도하면 영원히 안 된다고 해버려야 돼요. 저 사람들은 이번에 밀었다가 탁 하면서 딜을 치자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거 각 당마다 한 개씩 넣어줄게. 그러면서 10월 달쯤 되면 북한하고 문제가 진전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일종의 초안이고 북한하고 관계가 진전이 되면 그걸 이 개헌 안에 다시 집어넣어가 그 다음에 이제 하려고 지금은 그냥 폼을 잡고 작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놀아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넣고 만든다 하더라도 무조건 지금 현재 의원 숫자로는 개헌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면 날려버리고 올리면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관심도 안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올라오면 날리겠다. 올라오기 전까지는 우리 이건 언급도 안 하겠다 해야 돼요. 개헌안을 위한 협의에도 가지 말아야 돼요. 원내대표가. 이게 프레임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임이라는 부분이 지금 툭 하면 친미 친일. 그래서 저는 내가 프레임에 안 걸리라 뭐라 하겠습니까? 나부터도 그래 나 친미주의자다. 그리고 지금 이 북한을 갖다가 놓고 보는 상황에서 친중인 이거는 역적이고 친일이 일본하고 같이 지금 북한을 압박을 해야 된다. 요 근래까지 가장 모범적으로 잘 싸운 사람이 누구예요? 아베가 뭐 개인적으로 무슨 뭐 요즘 사학 뭐에 걸려서 시끄럽거나 말거나 한국 입장에서 북한을 제재 압박하자고 한국의 보수 세력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아베한테 모범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민당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되는 겁니다. 프레임이라는 부분에서. 친미주의자다. 나는 친미주의자다라고 뭐 한들 전혀 제 스스로 끄리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제시대의 역사적인 문제는 역사적인 대로 교훈을 가지고 또 일본한테 잘못한 부분은 그건 깨끗이 사과해라고 요구해야 되겠지만 그걸 가지고 나머지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지금 북한의 위협이나 이런 현실에 대해서 그건 일본과 같이 동맹을 맺어서 맞서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은 왜 필요한 줄 알아요? 한국이 만약에 적화돼 버리면 일본은 지금 적화된 한국하고 소련,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이 세 나라는 다 임기가 없는 놈 아니에요. 대가리들이. 예? 순식간에 임기가 없는 놈들이 다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그걸 버틸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맞아요. 한국은 일본의 반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이 적화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한테는 절대 못 쏘죠. 또 장거리 미사일은 ICBM은 폐기할 쇼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중단거리는 갖고 있으면 일본은 언제 자기들 머리 위로 핵폭탄이 날라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여기에 가장 강경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 입장에 봐서는 한국 사람이 지금 보이는 행태가 문정권이 보이는 행태가 이해가 가지 않겠죠. 예. 그래서 이런 친미나 친일파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지금 21세기에 두려울 것도 없고 떨 것도 없어요. 그래 너네들 친북, 종북 그리고 친중파들이 나보고 친일이라 친미라고 하면 너네들이 내가 겁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적인 과정에서의 낙인이 어떻게 해서 발생을 했고 또 그것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2부에서 이제 좀 더 적극적인 공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잠깐 가셔서 좀 드시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